안녕하세요. 고고학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정혜주입니다. 이번에는 인류학 삶과 죽음의 시간 사이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다시 함께 하겠습니다. 듣기에는 고고학보다 인류학, 죽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훨씬 무거운 주제일 것 같은데 두 분 교수님께서 훨씬 재미나게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기대합니다. 이슬람 전문가이신 이수 교수님. 글쎄 이슬람하고 어떻게 재미있게 할지 걱정입니다만은 뭐 좀 다른 세상 얘기를 좀 같이 끼워서 하면은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노영석 교수님. 예, 외우기 힘드시죠? 예, 굉장히 길어요. 네. 예전에 제가 근무했던 지금은 없습니다 그 조직. 예.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부터 네. 노영석 교수님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근데 명성은 어떻게? 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인류학 팟캐스트를 좀 해보자고 말씀드리니까 이수 교수님께서 죽음이란 주제로 한번 해보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무거운 주제를 오늘날 그러면서 반문을 했는데요. 이 주제를 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학교 가도 또 사회 가도 사람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예, 정말 살기 힘들다, 어둡고 답답하고 희망이 이제 없어 보인다. 그랬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애플 창업진 스티브 잡슨이 스탠포드 대학 연수를 하면서 뭐 일부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항상 힘들 때 그분은 거울 앞에서 항상 죽음을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티브 잡슨가요? 예,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은 야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명확하게 떠오르고 그럼 자기 이제 정리가 돼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어떻게 빛과 희망을 찾는다 이런 얘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의외네요. 예, 그리고 암담하고 어두울수록 우리가 죽음의 의미를 부리지 말고 피하지 말고 끌어들여서 어떤 삶의 지혜의 메시지로 삼고 여기서 희망을 건져내는 것이 이 시대에 오히려 절실하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죽음으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노영석 선생님 제목이 60년간의 어둠에서 밝음으로 이끌겠습니다. 그런 밝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밝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계속 못 외우네. 밝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죽음에서 지금 빛을 얻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방금 이수 선생님 이야기하신 부분에서 그 죽음의 사례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의미는 또 뭔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뭐 죽음의 한 종류, 하지만 우리가 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뭐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국가폭력과 유해 발굴의 사회 문화사. 네네네. 이게 책이죠. 이게 제 책 팔라고 그런 건 아닌데 이 책입니다 원래. 이미 서점에 책이 없던데요. 다 팔리고. 저도 이걸 사서 왔습니다. 그래서 한 권밖에. 아니 의외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관한 책이 제 책은 항상 서점에 널려져 있는데 안 팔리고 있는데. 저 프레젠테이션 뒤쪽에 보시면요 그림 하나 보이시죠? 예. 저 그림 누가 그린지 혹시 아십니까? 이 그림. 글쎄요. 멕시코 벽화 화가 아닙니까? 저 그림 누가 그리? 아주 선정적이고 인상적이네요. 좀 보면은 약간 포스트 모더니즘 같고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 화가 중에서 제일 유명한 화가가? 글쎄요. 저 그림은 피카소가 그린. 피카소 리우 같은 분위기가. 근데 저 그림의 제목이 뭔가 혹시는 모르시겠죠, 그죠? 전쟁과 저 그림이 제목이 피카소가 그린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그림입니다. 한국에서의 학살이 한국 우리나라 말이에요. 피카소가 대한민국을 알았단 말이에요. 매서커 인 코리아입니다. 저게 바로 정말 놀라운 사실 일이네. 전혀 몰라요. 저게 피카소가 1950년도에 한국 전쟁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피카소가 한국이 어디 있는지나 알고 그랬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 그만큼 한국 전쟁 때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특히 어. 민간인들이 저 옆에 보시면은 지금 총을 들고 있는 사람 옆에 지금 배가 불룩한 예, 예, 예. 임산부들 네, 네, 네. 여성들이 죽었잖아요. 예, 여성들이 그만큼 어린애도 있네요.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던 전쟁입니다. 전 세계 전쟁에서 가장 많은 민간인들이 죽었던 전쟁이고 아, 예.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당시에 피카소가 저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저 그림은 한국에서의 학살입니다. 제목이. 예, 예, 예. 이제 우리도 처음 들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 듣는 일이 놀랍네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고 피카소가 그린 그림 중에서 대표적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피카소 그림과 굉장히 관련성이 많죠.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것은 얼마나 심각했으면 1950년 당시에 피카소가 그림까지 그렸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죽음을 음. 한국 전쟁과 한번 연결시켜서 예. 그다음에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었는가 한국에서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밝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밝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밝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밝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피카소 그림을 넘어가 가지고요. 예. 제가 그림을 하나 아,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예, 이게 이제 이건 어디서 발견된 문서냐면 예. 메릴랜드에 있는 내셔널 아카이브에서 그러니까 메릴랜드라는 미국 발. 미국 그렇죠. 미국 가면 미 국립 문서 보관소가 있죠. 예. 내셔널 아카이브라고 하는 예. 내셔널 아카이브에서 찾아낸 사진들입니다. 아. 이게 어디인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저기 굉장히 또랑을 길게 팠죠, 그죠? 네. 예, 예. 길게 파가지고 저 또랑은 왜 팠냐면 사람을 죽여서 저 안에 넣으려고 판 거예요. 그러니까 묻으려고. 뭐 제암리 뭐 이런 뭐 아닙니다. 저기는 지금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요. 음. 대전시 동구 낭월동입니다. 대전시 어. 동구 낭월동인데 네. 예, 예. 1950년 7월 8일부터 중심으로 해서 이승만 정부가 당시에 이제 북한군이 너무 빠른 속도로 내려오니까 도망을 갔죠, 그죠? 피난을 갔죠. 예, 예. 7월 1일 날 대전에 있다가 다시 대구로 내려갑니다. 대구로 내려갈 당시에 예. 이승만 정부에서 전통을 봤죠. 뭐냐면 서울에 북한군이 3일 만에 들어왔죠. 예. 들어왔는데 이승만 정부가 한강 다리도 끊고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 너무 빨리 도망가다가 예, 보니까 할 일을 안 하고 갔어요. 예. 그게 뭐냐면 형무소에 있는 재수자들을 다 죽이고 갔어야 되는데 아니, 그걸 그대로 놔두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왜 할 일입니까? 들어보시면 압니다. 왜 할 일인가. 서대문 형무소하고 마포 형무소를 그대로 두고 가버렸는데 인민군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어딜 갑니까? 재소자 원래 점령군들은 가장 먼저 형무소로 가서 형무소 문을 개방하면서 해방이라고 외칩니다. 원래. 그래서 서대문 그런데 저기 인민군들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치범들이 어쨌든 재소자였다면 그런데 일단 근데 범죄자라면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당시에 그 한국 전쟁 때는 예. 그 서대문 형무소와 마포 형무소가 인민군에 의해서 개방이 되고 열립니다. 열리고 나서 그 안에 있던 잡범들 있죠. 소위 말해서 국가안보법 위반자라든가 이 정치범 말고 다른 분들이 예. 이 완장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렇지. 학살을 하기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군으로서. 예. 왜냐하면 그 사회의 어떤 좀 불만층들을 원래 점령군들은 풀어주게 돼 있다고 그렇게 그렇죠.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래 그 소식을 대전에서 이승만이 듣고 나서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승만의 직접적 명령이었는가 아니면은 뭐 명령 체계 지휘 체계가 가동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이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이승만의 지휘 체계가 가동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어쨌든 대구로 가면서 이승만이 명령을 한 게 뭐냐면 압불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전 이남에 있는 모든 형무소에 있는 재소자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저 그림은 바로 대전 형무소 재소자들을 묻기 위해서 파놓은 또랑입니다. 대전 형무소의 그럼 재소자. 저 위에 있는 서 있는 사람들은 군인들입니다. 예. 군인이라니까. 예.
자, 그러니까 국군이 뒤에 그림 보시면 지금 예. 그 철문을 쓴 군인들이 지금 바닥에 누워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죠. 아, 죽이고 있는데 저게 참 희한한 게 예, 예, 예. 이쪽이 지금 등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머리를 지금 밑에 저쪽으로 바라보고 사람들을 깔아 뭉개고 예, 예. 죽이고 있잖아요. 있어요. 예, 예. 근데 수기가 있어요. 수기. 저 죽인 사람들의 수기가 처음에는 벌벌벌 떨면서 한 명도 못 죽였는데 아, 나중에 써놓은 걸 보면 어떻게 하냐면 딱 죽이면 피가 튀지 않습니까? 그 자기 바지에 피가 묻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피가 안 묻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라고 적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게 일상적 죽음의 현상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엄중한 죽음이 아니라 저렇게 계속 사람을 죽이다 보면 마치 게임을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는. 전혀 없는 거죠. 이게 인간인지 동물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그래서 저 군인들이 지금 저래 가지고 죽이고 있는데 내셔널 아카이브 그 미 국립문서보관소에 보면은 그 저 대전 형무소에서 그러면 대전시 동구 나월동 인근에서 도대체 몇 명이 죽었는가를 적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죽은 물론 대전 형무소 재소자 명부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지만 지금 7,000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000명. 7,000명을 죽었는데 며칠 정도 걸렸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걸린 걸로. 일주일. 예. 그러니까 매일 1,000명씩 죽였다는 예, 얘기예요. 예. 구덩이 파기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구덩이를 저 사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진인데요. 제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 발굴을 담당했거든요. 발굴 팀장을 했거든요. 제가 유해 발굴 팀장을 했는데 이 포인트가 안 보이시죠, 그죠? 왼쪽에 보시면은 저기 군인 한 명 서 있죠. 예,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지금 사람들 지금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엎드려 있고 그리고 엎드려 그 있고 앞에 저 앞에 저 나무 하나 보이시죠? 예. 지금 저 50년대 저 사진의 풍경이 지금 풍경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 근데 어디서 제가 저 유해들을 발견했냐면요. 지금 왼쪽에 서 있는 군인 위쪽으로 등선이 하나 올라가고 있죠. 그 등선에서 34구 발굴했어요. 근데 저는 아마 저분들이 아마 저기에서 묻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것도 대전 형무소의 현상이에요. 이것도 대전 형무소의 현상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 사진을 보고 오늘의 위치를 이제 추정하게 되는 거죠. 추정을 했었죠. 예, 사실은. 근데 찾기는 상당히 힘든 거죠. 네. 자, 저 안에 지금 구덩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확인 사살하는 장면입니다. 저 군인들이 지금 저 시체들이 막 널려져 있죠, 그죠? 저게 죽이고 나서 저기에다 또랑에다가 던진 거예요, 시체를.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그래서 얼마 전에 대전에서 연구자들이 책을 하나 냈습니다. 뭐냐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저 또랑의 길이가 제일 긴 또랑은 100m가 넘었어요. 100m가 넘는데 저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쫙 묻었으면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사실은. 이건 이제 경산 코발트 광산. 코발트 광산 제가 언제 한번 이 팟캐스트에서도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죠, 그죠? 경북 경산시에 있는 일제가 만들었던 광산인데 그 광산의 수직경도가 굉장히 깊은데 그 50m 되는 수직경도의 위쪽에서 사람들을 떨어뜨려 가지고 죽였어요.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은 지금 유족들이 주장하기로는 3,000명 이상 그 밑에서 지금 발견된 유해들입니다. 저 죽음들도 전부 다 1950년 7월에 돌아가신 분들. 여기서 이제 이것도 대부분 재소자들이 많죠. 여기 대구 형무소 재소자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아까 위에는 대전 형무소 재소자들이 많았죠, 그죠? 여기는 대구 형무소 재소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치범이든 아니든 그 다음에 저 판결이 확정된 저거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당시에 형무소에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거는 충북 청원군에서 발굴된 건데요. 분터골이라는 곳에서 이 보도연맹, 국민보도연맹 원들로 추정되는데
지금 저기 보시면 저 그 오른쪽 위쪽에 두개골 보이시죠, 그죠? 예. 구멍이 이게 있더니. 지금 그 위쪽으로 그 두개골 바로 밑에 있는 갈비뼈가 저분 게 아니에요. 아. 이게 저분 거는 지금 이쪽 등선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저분 갈비뼈는 다른 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두세 명, 예, 겹쳐져 지금 있어요. 굉장히 겹쳐서 지금 발굴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고 이건 2007년도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발굴했던 겁니다. 이건 지금 보시면 이것도 충북 청원 분토골에서 발굴된 유해인데요. 지금 양손이 묶여 있죠. 아 그러네요. 예, 양손이 지금 묶여, 요 앞으로. 양손이 묶여서 그대로 발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 분토골은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118m의 길이에 이렇게 유해들이 쫙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총을 쏘고 거기 쓰러진 채로 그대로 그냥 그걸 큰만 딱 덮었어요. 이게 60년 동안 있었어요. 그대로. 그거를 2007년도에 발굴을 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으면 저렇게 되는가 하는 측면들을 참 다시 돌아보게끔 하는 거죠. 이 코발트 광산 아까 처음 들어갔을 때 수평갱도에서 발견된 유해들입니다. 저분들이 지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죽음이라는 게 좀 고귀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런 분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지금 기념받고 그다음에 의례를 통과하지도 못한, 그죠? 이게 수습되지 않은 죽음이잖아요, 사실은. 저런 죽음도 지금 한국에 존재를 하고 있다. 지금 이게 전부 다 발굴을 통해서 지금 네네. 수습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고고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굴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고고학 발굴 이거는 고고학 발굴하고는 좀 다르죠. 이건 다르죠. 어떤 점이 다르다? 고고학 발굴은 일단은 저거죠. 일단 타겟이 틀린 거죠, 그죠? 예, 예. 고고학 발굴의 타겟 중에 유해도 있을 수는 있지만 예, 보통은 이제 뭐 유물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고고학은 인류학 가운데에서도 과거 사람들의 행적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생활사나 아니면 생활 유적들을 파악하기 위한 그다음에 무덤을 발굴하더라도 당시의 무덤의 트렌드나 아니면 문화적 생활 형태를 발굴하기 위해서 보통은 발굴하는데 이것은 약간 이 유해 발굴은 포렌직하고 좀 관계가 있죠. 사실 법의 인류학과 관련이 그렇죠. 있죠.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트라우마로 죽게 됐는가, 그다음에 어떤 정황적 조건에 의해서 죽었는가, 그다음에 당시에 죽었을 당시의 조건은 어떤, 소위 말해서 약간 이 CSI 같은 거죠. 법의 인류학, 범인이 누구이고 왜 이분들을 죽였을까 하는데 더욱더 방점이 묶이고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네. 유골의 위치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유골에 묻혀 있는 형태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골 자체의 지금 조건 같은 게 더 중요하고 죽음에 대해서 더 더 관심을 중요하죠. 가지고. 그런데 고고학은 사실은 그 굉장히 무덤의 종류라든가 아니면은 맞아요. 어떤 방식의 매장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죠, 그렇죠. 사실은. 그 사람이 예. 어떻게 죽었는가에 예, 대해서는 뭔가 관심을 가질 만한 관심을 가질 만한 만한 것도 있어요. 네. 네.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한국 고고학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네. 유해는 안 들어갑니다. 문화재로서. 아, 문화재로서 유해는 안 그러면 들어가는데 이거는 아니 근데 네. 16세기 조선시대 무덤을 개장을 해가지고 보니까 미라가 하나 나왔다. 예. 이건 문화재입니까 아닙니까? 아 진짜 곤란합니다. 이게 문화재입니까 아닙니까? 그 문화재가 돼야 문화재- 되는데 예. 못 되게 된다. 예, 이건 문화재. 문화재에 그런데 실패할 것 같은데. 유해는 문화재의 품목이 없지만 16세기 개장을 해서 예, 예. 이거는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로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된 유해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시는 저 그 유해는요. 예. 불과 70년밖에 안 됐죠. 예, 예. 지금 문화재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산 코발트 광산 유족들이 하도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니까 저 유해를 들고 경찰서를 간 거예요. 문화재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장을 길 가다가 네. 사람 해고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경찰에 알리죠. 그 신고를 해서 신고해야 되겠죠, 그죠? 그 범인을 잡아야지. 예. 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길 가다가 해골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 어떤 학생이 놀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일단 놀라고 그다음 어떻게 하느냐 신고를 해야 되죠. 경찰에 신고해야죠. 자 그러면 16세기에 조선시대 때 무덤에서 나온 유해는
문화재급으로 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는 안 해도 되겠죠. 그 대신 문화재청에 신고해요. 문화재청에 신고를 해야 되죠. 예. 자, 저거는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에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예. 저걸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당연히 검사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살인사건에 준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유족들이 저걸 가지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세요. 뭐 이런 말이죠. 예. 소위 말해서 저 한국전쟁 때 지금 죽은 저 유해들은요. 문화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시공간을 넘어가지고 유체 이탈이네. 아무런 시간적 공간적 조건에도 속하지 않는 4차원적인 이 존재적 공간 속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사실은. 시공간을 예. 불편한 하나의 오브제에 그렇죠. 불과하다. 너무 불편한 거죠. 누구나 다 불편한 거죠. 근데 말이죠. 근데 저 유해들을 가만히 놔둔 채 우리 사회는 발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지국가가 되고 그다음에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탐내고 그다음에 살고 싶어하는 그런 아름다운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나오기만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복지국가를 이루겠다 아니면 사람 사는 세상을 이루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루고 싶은 사람 사는 세상 바로 1.5km 소위 대구광역시에서 1.5km밖에 안 떨어진 시내 도심에서 저렇게 죽은 유체가 이탈된 저런 존재들이 그대로 존재하는데 우리는 복지국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모른다면 그러면 모른 척하고 지나갈까요? 그냥 모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문제는 이제 불편한 예. 이제 그 유체가 있는데 예. 그 불편함의 당사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아, 유가족이 있죠. 예, 유가족이 유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몰라라 할 존재는 아니죠. 예. 누군가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식은 작동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다음에 한국을 아마도 안 와봤을 같은 방문 안 했을 것 같은 피카소 같은 사람도 얼마나 그게 전 세계적으로 담론이 들끓었으면 자기 그림을 그린 걸 그렸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내몰라란 채 넘겨가면서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 죽음 말고 또 다른 죽음이 또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나온 분들이냐 하면 산청입니다. 산청. 경북 산청. 여기는 한두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기 두개골이 지금 지금 저기 몇 두개골이 지금 저 가장자리로 계속해서 보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구덩이 6개 발견됐는데 한 구덩이에서 28명씩, 27명씩 그래서 사살 후에 이렇게 던져 넣은 흔적이 명확하고요. 오른쪽 위쪽 두개골 한번 보시면요. 지금 그 검은 점 보이시죠? 네네. 예, 저게 뭐냐면 탄두 총탄 자국입니다. 자국이 이게. 보이네요. 탄두 자국이 선명하게 보이는. 이 산청리 이 사건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진 사건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죽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1950년 1월 부산일보, 1951년 1월 말 부산일보를 보면요. 이 부산일보에 뭐가 나오느냐면요. 이게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왜 옛날에 이수 교수님 피난민들 이렇게 그 많이 내려오는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피난민들. 예. 옛날에 여러분 그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요. 예.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민들. 근대전에는 네. 피난민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피난민을 그냥 놔두고 오면 나중에 적군이 돼서 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남북한의 그 한국 전쟁 때는 근데 전쟁 초반에는 이 피난민 정책이 없었어요. 네. 그냥 막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근데 1사 후퇴 이후에는 피난민 정책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승만이. 왜냐하면 젊은 애들을 놔두고 가니까 전부 다 인민군으로 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젊은 놈들을 다 데리고 와라 이래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국민방위군 사건 아닙니까?
젊은 애들 다 데리고 내려와 가지고는 이 피난민들을 전부 다 어디에다 가다 두냐면 처음에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라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근처에 피난민 수용소도 있습니다. 음. 거기다 가다 놓는 거예요. 음. 근데 피난민들 사이에 게릴라나 첩자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일보에 보면요. 1월 말에 1951년 1월 말에 피난민 행렬 속에 있는 오열들을 발각해 가지고 어디에서 시형버스에 실어가지고 집단적으로 쏴 죽였다고 나옵니다. 오열이라고 그러면 제 오열을 첩자. 예. 그게 아마 저분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분들 발굴했을 때 유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뭐냐면 인상, 경농 이런 배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경농은 지금의 서울시립대학의 전신이고요. 인상은 인천 상구의 전신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분들이 학생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또 어떤 굉장히 그다음에 저는 깜짝 놀랐는 게 저기에서 나온 유품 가지고 박물관에서 전시회도 했는데요. 굉장히 1950년대를 지칭하는 알릴 수 있는 생활사를 말할 수 있는 의복이라든가 아니면 생활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저기서 소위 말해서 저 사람들이 그런 생활 도구를 가지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죽임을 당할 만한 게릴라 활동을 했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예. 지금 뭐 저기 경상 뭐 인상 네. 이런 거는 혹시 서울에서 있었던 네. 학교 학생이었을 수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가 그래서 있습니다. 주위에 예, 아니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제가 그래서 탐문을 해봤거든요. 경농 인상이 나왔으니까 서울시립대학 그다음에 인천 상고 예. 그 인천 사람과 서울시립대학 학생들이 여기에 낑겨가지고 죽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했는데 예. 또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6.25 때 당시에는 단추라는 게 잘 없어가지고 아무 단추 교복 배지 같은 걸 아무거나 이렇게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어. 그래서 그럼 동네 사람이었단 말씀이에요? 아닐 거예요. 아마 피난민 대열 속에 있는 오열들. 네, 그 단추의 글자가 예. 너무 지나친 의미를 열매 줄 필요는 그렇죠, 없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피난민이었기 때문에 네, 아까 네.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그 사람 누군가가 죽었다는 주위의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었을 텐데 네. 이 사람은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죽었는지 기억해 주는 사람들도 없었단 말씀이에요. 저건 전혀 없는 거죠. 기록도 없고. 피난민이기 때문에. 피난민. 자, 이런 죽음도 또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옆에 왼쪽으로 지금 강 보이시죠? 네. 저게 금강입니다. 이거는 영국 내셔널 아카이브에서 발견된 사진인데요. 2006년도에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죽기 직전의 사람들의 사진이 거의 없는데 이거는 학살 당하기 전에 지금 왼쪽으로는 금강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지금 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오른쪽에서 공주 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기에서 진실화해위원회가 2009년도에 발굴했는데 총 569를 발굴합니다. 그 569의 분들이 바로 이 트럭으로 끌려온 사진을 영국 기자가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트럭에다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태우고 그 위에 네 구퉁이에 그 총을 든 경찰들이 서 있죠, 그죠? 네. 그런데 다 고개 숙이고 있네요. 지금 보십시오. 거기 들면 안 되니까. 지금 저기 한 분 고개 들으셨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뒤쪽에 한 분이 지금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재소자 중에서 한 분이. 근데 여기 간 사람들이 그럼 고개 숙이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숙이고 있어요. 할 수 없이 숙이고 있는 거죠. 예, 맨 뒤에 있는 분이. 예, 맨 뒤에 있는 분 고개 들고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얼굴을 찡그리면서 고개를 예. 들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때가 언제냐면요. 1950년 7월입니다.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아, 그러네. 예? 얼마나 더웠겠고 그다음에 저때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저보고 아니 저때 경찰도 별로 없고 어차피 죽을 건데 예. 다 일어나 가지고 한번 경찰하고 싸우고 도망가면 안 됐겠는가? 네, 저도 그게 참 아니 그리고 저는 예.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가지고 예.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고개 숙이고 있지 그런 생각이. 근데 저 위치쯤 되면요 예. 겸허하게 죽음을 받아들인대요. 이제 그렇죠. 예. 제정신이 아니죠. 예. 그다음에 맞습니다. 이 교수님 이야기처럼 이미 이전에 거의 실신할 정도로 맞았기 때문에 저때 뭐 반항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왜 잘 아는 홀로코스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 왜 집단적으로 반발하지 않았나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거든요. 누구는 감히 그렇게 저는 그 질문 할 것 같은데요. 감히 그렇게 그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래요. 음. 그래서 저렇게 있다가 산으로 끌려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저분들이 그러면 언제 다시 빛을 보게 됐냐면 2009년에 본 겁니다. 569 발굴할 때까지. 그러면 저분들은 뭡니까? 아까 육체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네. 아무것도 아닌 상태 속에서 70년을 산 거예요. 이분들은 사망 처리도 안 돼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실종자예요. 그냥 실종. 예. 유가족들은 자기 가족의 유해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들은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죽음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바로 2009년도에 공주 발굴됐을 때 모습입니다. 저기 트럭에 있던 분들이 저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와. 나란히 있는데. 그러니까 집단. 그대로 집단으로 줄지어가지고 그대로 죽인 거예요. 그냥. 근데 보통은 저거를 할 때 구덩이를 딴 사람들이 파는 경우도 있는데 대전처럼 보통은 죽기 직전에 죽을 사람들 보고 파라고 해요.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다 그런 말이 있죠. 그 말이 그거예요. 여기서 예, 나왔단 예. 말이에요. 아니 한국 전쟁 때 나온 중요한 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골로 간다. 아, 까불면 골로 간다는 말, 꼴짜기에 가서 학살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예. 그게 골로 간다는 말이고. 그러네. 예. 그리고 진무덤 제가 판다도 그럼 여기서 나온다. 그건 그 전에 그거 나왔죠. 그건 그 전에 나왔지만 골로 간다는 한국 전쟁 때 나온 말입니다. 예. 골로 간다. 예. 꼴짜기로 간다. 그건 네. 뭐냐? 끌려간다는 거. 죽음을. 죽으러 가는 거예요. 골로 갈래. 예, 예, 예. 죽을래 이면 예, 예, 동의어. 갑자기 끌려가. 예, 예, 예. 지난번에 예, 예, 코발트 강판 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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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이런 죽음들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 유가족들은 아버지, 엄마 아니면은 뭐 아들이 어디에서 죽은지도 모르고 그죠? 시체를 수습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 시체 수습하러 가면요. 시체 수습하러 간 사람들도 빨갱이로 만들었어요. 빨갱이 시체를 왜 수습하냐. 그다음에 이 사람도 빨갱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예. 민간인이었는데 예, 예. 그러면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가 됐냐면요. 60년, 70년 동안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이 유가족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한 번씩 합니다. 왜 죄 없는 사람을 죽였냐? 그러고 있으면 왜 죄가 없어? 죄가 있으니까 죽은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죄가 뭔데요? 하면은 죄 그런 걸 따지기 이전에 국군과 미군에 의해서 죽은 놈은 다 빨갱이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놈 역시 빨갱이다. 뭐 빨갱이 전부 다 빨갱이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아무도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러니까 저렇게 유해가 지금 있잖아요. 70년 동안 이렇게 70년 동안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유해들을 그대로 놔두고 사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유해를 우리가 소중하게 걷어들여서 소위 말해서 원한이 쌓이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사회가 우리는 돼야 되고 그게 바로 복지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과정이 뭐냐면 바로 과거사 청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사 청산을 정치적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 요즘 한참 하는 말로 적폐청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저는 그 과정이 저런 유해들을 그냥 놔두고 우리끼리 히덕거리면서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저 천추에 맺힌 저 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사회는. 그다음에 국가는 장의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저런 죽음들을 올바르게 사회가 저거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과거사 청산이라는 것이 복수가 아니다. 복수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과거사 청산. 과거사 청산의 전면적인 방향은 과거를 향하고 있지만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은 미래입니다. 과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항상 과거사 청산하면 왜 과거에 있는 일을 또
또 DB냐고 자꾸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그런데요.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에 의한 폭력이잖아요. 네네네. 국가에 의한 폭력에 의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잘 모르면서 죽은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데 사실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는 게 네. 인류 역사적으로 네. 국가가 있으면 네. 항상 국가에 의해 폭력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은 많았잖아요. 네네네. 왕조도 바뀌고 네네네. 네. 반란도 일어나고. 네네. 그런데 한 번도 그러니까 새로운 국가를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이제 조직이 바뀐다든가 왕권이 바뀐다든가 그러면서 과거의 그 국가 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을 뭐 다시 재점을 한다든가 네네. 그거를 청산한다든가 이런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게 이제 예, 역사적으로 공학적으로 볼 예. 때도 그렇고. 저는 이제 그 근데, 단계를 예. 조금 어렵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보는데 왕조 국가와 네. 민족주의가 형성된 근대 국민국가를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건 전부 다 왕조 국가예요. 예. 왕조 국가는 왜 그거 할 필요가 왜 없습니까? 아니 물론 할 필요는 있지만 예. 근대 국민국가는 그런 죽음을 자꾸 이용하고 선전하고 그다음에 합리화시키는데 더욱더 비상한 체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조 국가보다. 아, 그게 민족주의 국가의 특징이고요. 뭐 네. 물론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사 청산이라고 보는데 그건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계속 한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미군이나 국군에 대한 가해자를 처벌하는 차원이 아니고 네. 예. 우리가 이제 한국 전쟁이라는 그 특수한 상황에서 네. 이제 불행한 희생자들을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유해 주는 이거는 국가가 가져야 될 이제 어떤 작동 시스템의 근본이고 이건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양식의 문제다. 맞습니다. 이거는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맞습니다. 피해자 가해자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과거 청산을 뛰어넘는 네.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기본적인 어떤 이제 존재의 문제다.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이걸 이제 무시하고 덮고 갈 수는 없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도 교수님 말씀이 이것이 어떤 과거 세력에 대한 응징이나 보복이 아니라 맞습니다. 이걸 잊지 않고서는 이제 미래로 미래가 없고 어떤 거죠. 이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또 다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별 생각 없이 가담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이런 양식의 어떤 양심의 울타리는 우리 세대에 만들어 놓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런 면에서 이게 보기도 싫고 아프지만 그러나 마냥 피할 수 없는 피할 수 정면으로 돌파해서 우리가 해결돼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맞습니다. 저기 지금 프레젠테이션 한번 보시면 이희수 교수님 이야기하신 거를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죽었으되 죽지 않은 생명의 청산이라고 돼 있죠. 아, 예. 죽었으되 죽지 않은. 중간에. 아까 지금 발굴되는 유해들이 죽었으되 죽지 않은 생명이죠. 예. 이 사람들은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그죠. 아무도 몰라주는. 몸은 죽었지만 예. 근데 죽었다고 보통 알아주지 않는 죽음. 인류학적으로 의례를 보면요. 죽음 의례를 보면 몇 가지 단계로 보는데요. 첫 번째가 세퍼레이션 분리입니다. 분리는 뭐냐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죠. 예. 이탈이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리미널 피리어드입니다. 리미널이 뭐냐면요. 리미널리티가 어중간한 상태를 의미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혹시 이 교수님 들어보 진도나 남해안 지역에서 있던 그 이중장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초분하고 또 예. 그게 뭐냐면 이중장제가 뭐냐면 처음에 유해가 사람이 죽으면요. 감회장을 해요. 그렇죠. 감회장을 하고 언제 다시 본무덤으로 이제 안장을 하냐면 이 살이 다 썩어가지고 깨끗한 뼈만 남았을 때를 그 왜냐하면 살이 있을 때는 불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살이 다 썩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이 살이 썩어질 때까지의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리미널리티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중간한 상태. 이때 잘못하면은 살인이 될 수 있어요. 살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귀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악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살도 잘 썩어야 되겠지만 살아있는 유가족들은 굉장히 열심히 경건하게 이렇게 그렇죠. 죽은 사람을 위한 마음가짐을 열심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이 정말 영혼이 착 올라가가지고
죽음 뒤에 영혼이 올라가 가지고 잘 살도록 하려면 산 사람도 굉장히 노력해야 되고 죽은 사람도 이 썩은 쌀이 이 떨어질 때까지는 굉장히 노력해야 악령이 안 되고 좋은 죽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미널리티.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떠도는 이 리미널 기간을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는 재통합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재통합은 뭐냐면 이제 조상의 지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죽은 사람은. 제사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상신이 돼 가지고 자손들에게 좋은 말도 해줄 수 있고 꿈에도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재통합이 되는데 자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코발트 광산이나 대전 형무소의 죽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분리가 돼서 저 리미날. 리미널에 있잖아요. 이 리미널리티에 있는 죽음들은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의례적 조건으로 보면. 그렇죠. 사회에서는 리미널리티의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의례적 관습으로 본다면 소위 말해서 이 과거사 청산이라는 거는요. 리미널리티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국가의 의례적 조건 속에서 리미널리티에 있는 억울한 죽음들을 없애는 게 바로 과거사 청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전통적인 의례적 관습과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한 가정에서도 리미널리티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왜 국가라는 사회 내부에서 리미널리티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면 안 되냐 이 말이야.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국가는. 이게. 그래서 과거사 청산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모든 국가의 작동 방식을 떠돌고 있는 죽음들이죠. 어중간하게 떠도는 상태의 저 죽음들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정치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과거사 청산이 법의 영역이고 제도의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의례의 영역입니다. 의례이죠. 예. 사회 통합의 가장 기초적인. 예. 그걸 이해 못하면 과거사 청산에 대해서 항상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엉뚱한 말만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철저하게 의례의 영역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죽음은 정상적 죽음과 비정상적 죽음이 있는데 정상적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제사를 잘 받을 수 있는 죽음이에요. 잘 재통합이 돼가지고. 그런데 비정상적 죽음은 뭐냐면 어중간하게 떠도는 상태. 그러니까 비정상적 죽음 중에 가장 대표적 비정상적 죽음이 뭐냐면 시체를 수습하지 못한 죽음입니다. 네. 만약에 선생님 아시는 분 중에 누군가가 뭐 저 이런 거 잠시 보는데 왜 알래스카가 아니고 저 히말라야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등반하시다가 유해 못 찾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등산하는 그 동료들이 막 목숨을 걸고 유해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비정상적인 죽음. 저 비정상적 죽음을 정상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해를 못 찾으면 리미널리티에 계속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근데 이게 개인적 한이 아니라 국가적 한이 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하는. 완전 가까운 일. 우리 이제 세월호가 그런 거잖아요. 예. 수습하지 못한 시신을 끝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온 국가와 국민이 세월호 미수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하면서도 그 이전에 이 어마어마한 리밀랄리티를 우리가 이제 방치한다는 방치하는 거죠. 정말 안 맞는 거죠. 저도 그 미군이 뭐 얼마 전에도 그저 북한에서 그 인도에서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참 왜 저거를 꼭 하지? 좀 쓸데없는 일이라고도 생각했거든요. 아니 저는 나중에 또 이야기 드릴 텐데 죽음에 대한 민족주의 관습이나 근대 국민국가주의가 굉장히 많은데 보십시오. 리미널리티에 있는 똑같은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국군 전사자의 유해는 국가가 그렇게 열심히 찾습니다. 근데 국가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 건 안 찾아요. 소위 말해서 근대 국민국가는 국민의 죽음을 자기 민족과 국가의 이득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무명용사의 묘, 충혼 동작동 국립묘지 이런 거 전부 다 근대 국민국가의 표상입니다. 왜 국가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람 거는 왜 안 찾느냐 이 말이에요. 국가는 항상 전사자 유해는 발굴해 주면서 그다음에 지금 젊은 애들이 니네들도 가서 죽어라 이렇게 발굴해 줄게. 이런 국가의 효용성만 자꾸 선전을 하지 우리가 진정 국가가 정말 잘못해서 죽은 사람들 것도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느 국가도 그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유해 발굴 책 적으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게 근대 국민 국가는 왜
국가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죽임은 인정하지 않는가, 발굴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거는 근대 국민국가의 이게 이게 원천적 이게 성질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까 왕조국가와 근대 국민국가의 차이점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국가에 위해를 가하고 예. 범죄자고 예. 빨갱이고 하는 이게 검증되지 않는 강한 전제 조건이 이제 사실 깔려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 사람이 빨갱이면 국가는 더 좋은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아도. 아니요. 근대 국민국가라는 건 적도 있어야 되고요. 음. 그러니까 이 국가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다시피 나라, 국가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대 국민국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죽음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라는 것은 지금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본 거는 이 대전 현충원이라든가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서 보시면요. 그 무명용사의 묘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국가구나라는 걸 느껴요. 이것이 근대 국민국가구나. 여러분 조선시대 때 그런 묘가 있었습니까? 사당 이외는 없었죠. 그죠? 개인 묘죠 전부 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는 게 바로 국가의 기능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유해 발굴은 바로 이 비정상적 죽음들 리미널리티를 없애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작동이며 구조이며 그다음에 이 유해 발굴을 통해서는 단순히 유해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뭡니까? 유해 발굴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역사에서 뒷전이었죠. 그 비공식적 역사의 기억들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새로운 기억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역사는 기억 전쟁이거든요. 그죠? 네.